발단입니다. 소설에서 발단은 어떤 일이 처음으로 벌어지는, 그 일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인님, 이제 처음 시작을 인물의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시작 부분은 독자의 흥미를 유발시켜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뒤통수를 긋고 나이가 찼으니 성례를 시켜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면 나라는 말이 나오면 1인칭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인칭 시점 중에서도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그것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됩니다. 참고로 1인칭 관찰자 시점이 있죠. 그것은 내가 서술자이기는 하지만 주인공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관찰자가 되어서 다른 누군가를 관찰하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하고, 우리 오늘 봄봄 소설에서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뒤통수를 긁고 나이가 찼으니 성례를 시켜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면 그 대답이 이 자식아 성례고 뭐고 미처 자라야지 하고 만다. 그래서 여기서 성례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결혼을 시켜달라는 거죠. 나와 장인 간의 갈등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장인은 이 나라는 주인공은 계속 성례를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이 장인은 성례를 미루기 위해서 계속 핑계를 대죠. 점순이가 아직 덜 자라서 성례를 시켜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가 됩니다. 이 자라야 한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장차 내 아내가 될 점순이의 키 말이다. 내가 여기 와서 돈 한 푼 안 받고 일하기를 3년 하고 꼬박이 7달 동안을 했다. 그런데도 미처 못 자랐다니까 이 키는 언제야 자라는 겐지 짜증이 영문 모른다. 자, 지금 나의 처지를 요약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죠. 지금 점순이와 혼례를 하기로 하고 성례를 하기로 하고 지금 여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점순이네 집에 와서 돈 한 푼 안 받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예요? 3년 하고 꼬박 7달 동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런 짜증, 영문 모른다 이런 단어들은 우리 옆에 보면은 단어의 의미가 나와 있죠. 자, 여기 단어의 의미들을 한 번씩 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정말, 그래서 지금 짜장이 방언이다 라고 이렇게 단어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해주셔야 해요. 일을 좀 더 잘해야 한다든지 혹은 밥을 많이 먹느라고 노상 걱정이니까 좀 덜 먹어야 한다든지 하면 나도 얼마든지 할 말이 많다. 여기 지금 장인의 행동이죠. 이 나라는 인물이 밥을 많이 먹는다고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의 인색한 성격, 우리 아까 소설에서도 인물의 어떤 대화나 행동을 통해서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그 성격은 어떤 사건을 결정하는데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점순이가 안죽 어리니까 더 잘해야 한다는 여기에는 어째 볼 수 없이 고만 벙벙하고 만다. 지금 장인의 핑계, 여기 아까 표면적 성례를 시켜달라고 하고 있는데 미처 자라야지 라고 하는 장인의 핑계를 그대로 믿는 나의 어리숙한 성격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인물을 보면은 계속 지금 나라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서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굉장히 어리숙한 성격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나는 애초에 계약이 잘못된 걸 알았다. 계약의 부당성을 자각했다는 거죠. 이태면 이태, 3년이면 3년. 기한을 딱 작정하고 일을 해야 원할 것이다. 덮어놓고 딸이 잘하는 대로 성례를 시켜주마 했으니 지금 장인과의 계약 내용인데 언제 성례를 시켜주겠다 이게 아니라 잘하는 대로 성례를 시켜주겠다고 한 거예요. 애초부터 계약 내용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누가 늘 지키고 섰는 것도 아니고 그 키가 언제 자라는지 알 수 있는가. 그리고 난 사람의 키가 무럭무럭 자라는 줄만 알았지 붓배기 키에 모로만 벌어지는 몸도 있는 것을 누가 알았으랴. 점순이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는데 키는 자라지 않고 키는 붓배기 자라지 않고 옆으로만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점순이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해학적으로 담아지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장인님이 어련하랴 싶어서 군소리 없이 꾸벅꾸벅 일만 해왔다. 그런 말이다. 장인님이 제가 다 알아채려서
장인님과 지라는 존칭어와 비속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이 소설에서 이런 부분들, 존칭어와 비속어를 사용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여러 번 나와요. 네, 그런 부분들이 해악성을 유발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설의 특징인 해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상에 대한 따뜻하고 연민 어린 웃음과 어수룩한 행동 및 대화에서 나오는 웃음이 해악입니다. 이에 비해 풍자는 해악처럼 웃음을 유발하지만 공격적이고 비판적이며 조소나 비난이 동반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참, 너 일 많이 했다. 그만 장가 들어라. 라고 말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의 기대죠. 그래서 살림도 내주고 해야 나도 좋을 것이 아니냐. 시치미를 딱 대고 도리어 그런 소리가 나올까 봐서 지레 펄펄 뛰고 이 야단이다. 명색이 좋아 대릴사위지 일하기에 싱겁기도 할 뿐더러 이건 참 아무것도 아니다. 쑥맥이 그걸 모르고 점순이의 키 자라기만 까맣게 기다리지 않았나. 자, 쑥맥은 우리 사리분별을 잘 못하고 세상 물정 잘 모르는 사람을 일컬을 때 사용하는 단어죠. 그래서 여기서 나의 성격을 단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언젠가는 하도 갑갑해서 자를 가지고 덤벼들어서 그 키를 한번 재볼까 했다마는 여러분 이런 행동 굉장히 나의 어리숙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어수룩한 나의 입장에서 관찰하고 서술하게 만들므로써 강한 해악성을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장인님이 내외를 해야 한다고 해서 마주서 이야기도 한마디 하는 법 없다. 지금 3년 몇 개월 동안 일하면서 장인님이 내외해야 한다고 해서 이야기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물길에서 어쩌다 마주칠 적이면 겨우 눈어림으로 재보고 하는 것인데 그럴 적마다 나는 저만 침 가서 재미 키도 점순이의 작은 키에 대한 나의 불만인데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죠. 이런 비속어 사용하는 것도 해악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다. 하고 논둑에다 침을 퇴 뱉는다. 아무리 잘 봐야 내 겨드랑 다른 사람보다 좀 크긴 하지만 밑에서 너물락 말락 밤낮 요 모양이다. 개, 돼지는 푹푹 크는데 왜 이리도 사람은 안 크는지 점순이의 키를 지금 개, 돼지가 자라는 것과 동물이 자라는 것과 비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나의 이런 어수룩함들 이런 것들이 해악성을 유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동안 머리가 아프도록 궁리도 해보았다. 아하, 물동이를 잡고 이니까 뼈다귀가 움츠러드나 보다. 자, 이런 것도 좀 나의 어리숙한 그런 생각이죠. 해악성을 유발하는 부분이고 내가 넌짓이 그 물을 대신 길어도 주었다. 뿐만 아니라 나무를 하러 가면 선앙당에 돌을 올려놓고 점순이의 키 좀 크게 해 줍소사. 그러면 다음엔 떡 갖다 놓고 고사 드립 조니까 하고 치성도 한두 번 드린 것이 아니다. 어떻게 대먹은 킨지 이래도 막무가내니. 자, 지금 고사를 지내고 있는데 일반적인 치성의 과정이 전도가 되었어요. 보통은 고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뭔가를 소원을 하죠. 빌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먼저 해주면 그 다음에 고사 다음에 내가 떡 가지고 와서 고사 지내겠다. 자, 이런 부분도 이거는 진짜 여기 주인공 나니까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거죠. 해악성을 유발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개 부분입니다. 소설에서 전개 부분은 내용을 진전시켜서 이렇게 펴나가는 그런 부분이죠. 발단 부분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면 전개부터는 이제 내용이 점점 진전되어져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 내 어저께 싸운 것이지 결코 장인님이 밉다든가 해서가 아니다. 여러분 이 소설에서는 지금 그 시간을 잘 기억을 해둬야 돼요. 시간이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이 시간적인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좋은 방법은 한번 소설을 읽고 나서 그거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를 붙다가 일단 계절적인 배경이 봄임을 알 수가 있어요. 모를 붙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또 싱겁다. 이 벼가 자라서 점순이가 먹고 좀 큰다면 모르지만 그렇지도 못할 걸 내 심어서 뭘 하게 하는 거냐.
의욕을 상실을 했어. 이거 뭐 어차피 내가 열심히 일해도 점순이가 이거 먹고 잘하는 것도 아닌데 나는 오로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점순이랑 결혼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건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의욕을 상실을 한 거죠. 해마다 축 거불지는 장인님의 아랫배를 불리기 위하여 심곤 조금도 쉽지 않다. 아이고 배야, 장인에게 반항하기 위해서 지금 엄살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난 뭘 붓다 말고 배를 쓰다듬으면서 그대로 논둑으로 기어 올랐다. 그리고 겨드랑이에 꼈든 벼 담긴 키를 그냥 땅바닥에 털썩 떨어뜨리며 나도 털썩 주저앉았다. 일이 암만 바빠도 나 배 아프면 고만이니까. 아픈 사람이 누가 일을 하느냐. 파릇파릇 돋아오른 풀 한 숲을 뜯어들고 다리에 거머리를 쓱쓱 문대며 장인님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논 가운데서 장인님이 이상한 눈을 해가지고 한참 날 노려보더니 너 이 자식 왜 또 이래 응? 또 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전에도 나가 꾀병을 부린 일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이 사건은 시간이 좀 뒤죽박죽 되어 있어요. 시간별로 일어난 사건을 잘 정리를 해둬야 합니다. 배가 좀 아파서유 하고 풀 위에 슬며시 쓰러지니까 장인님은 약이 올랐다. 저도 논에서 철벙철벙 죽으러 올라오더니 잡은 참 내 멱살을 움켜잡고 뺨을 치는 것이 아닌가. 이 자식아 일하다 말면 누굴 망해놓은 셈 속이냐. 이 대가리를 까놓을 자식. 자, 비속어를 사용하면 해악성이 유발된다.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장인님은 약이 오르면 이렇게 손버릇이 아주 못됐다. 또 사위에게 이 자식 저 자식 하는 이놈의 장인님. 자, 우리 지금 존칭과 비속어, 장인님이라는 존칭과 이놈이라는 비속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죠. 자, 이렇게 존칭과 비속어를 함께 사용하는 것도 이 작품에서 해악성을 유발시키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오작해야 우리 동리에서 누굴 물론하고 그에게 욕을 안 먹는 사람이 명이 짧다 한다. 조그만 아이들까지도 그를 돌라 세워놓고 욕필이, 번 이름이 봉필이니까 욕필이 하고 손가락질 할 만치 두루 인심을 잃었다. 허나 인심을 정말 잃었다면 욕보다 읍의 배참봉댁 마름으로 더 잃었다. 번이 마름이란 욕 잘 먹고 사람 잘 치고 그리고 생김 생기길 호박개 같아야 쓰는 거지만 장인님은 외양이 똑됐다. 자기니 닭말이나 좀 보내지 않았다든지 애벌론 때 품을 좀 안 준다든가 하면 그의 가을에는 영락없이 땅이 뚝뚝 떨어진다. 그러면 미리부터 돈도 먹이고 술도 먹이고 안달 제신으로 돌아치던 놈이 그 땅을 슬쩍 돌아앉는다. 이 바람에 장인님 집 빈 외양간에는 눈깔 커다란 황소 한 놈이 절로 엉금엉금 기어들고 동리 사람은 그 욕을 다 먹어가면서도 그래도 급실급실 하는 게 아닌가. 지금 이 부분은 장인이 욕을 해서 인심을 잃은 것보다 마름으로써 지금 이 마을에서 인심을 잃었다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당시의 시대상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사실 일제강점기 시대였고 모두가 어려운 시대였지만 특히 농민들의 생활이 어려웠어요. 거의 대부분이 다 농민이었지만 마름들이 횡포와 부정부패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농민들의 그 소작인들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마름의 횡포와 부정부패한 모습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의 배경은 1930년대 농촌입니다. 이 시대는 지주, 마름, 소작인의 지배구조가 형성되었던 시기입니다. 빈곤과 일제의 수탈로 농민의 80%가 소작인이 되는 수모를 겪었는데 강자의 입장에 있던 지주와 마름이 소작인을 착취하여 소작인들의 이중고가 극심했던 시대상이 작품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겐 장인님이 감히 큰 소리할 계제가 못 된다. 뒷생각은 못하고 뺨 한 개를 딱 때려놓고는 장인님은 무색해서 덤덤히 쓴 침만 삼킨다. 때리고 후회하는 거죠. 장인의 급한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난 그 속을 퍽 잘 안다. 조금 있으면 갈도 꺾어야 하고 모도 내야 하고 한창 바쁜 때인데 나 일 안 하고 우리 집으로 그냥 가면 고만이니까. 작년 이맘때, 이게 지금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이에요. 작년 이맘때 사건이에요. 트집을 좀 하니까 늦잠 잔다고 돌멩이를 집어 던져서 자는 놈의 발목을 삐게 해놨다.
사날씩이나 권순 끙끙 앓았더니 종당에는 거반 울상이 되지 않았는가. 예, 그만 일어나 일 좀 해라. 그래야 올 가래 벼 잘 되면 너 장가들지 않니? 장인이 지금 회유를 하고 있어요. 감언이설이라고 한자 성어는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귀가 번쩍 뛰어서 그날로 일어나서 남이 이틀 품 들일 논을 혼자 삶아 놓으니까 장인님도 눈깔이 커다랗게 놀랐다. 자, 지금 장인님이 장가들지 않니? 가을에 결혼시켜주겠다라고 했더니 귀가 번쩍 뛰었어. 자, 장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있죠. 나의 이런 순진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인님도 눈깔이 커다랗게, 장인님 눈깔 지금 존칭어 비속어 함께 사용하고 있죠. 해악성을 유발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정말로 가을에 와서 혼인을 시켜줘야 원 경우가 옳지 않겠나. 벼썸을 척척 들여쌓아도 다른 소리는 없고, 그러니까 성례시켜준다는 그런 말은 없고, 이 자식아 미처 커야지 조걸 데리고 무슨 혼인을 한다고 그러니 하고 남 낯장만 붉게 해주고 고만이다. 골김에 그저 이놈의 장인님 하고, 여기 또 이놈 장인님 해악성 유발하는 부분입니다. 대돌에다 메꽂고 우리 고향으로 내뺄까 하다가 꾹꾹 참고 말았다. 참말이지 난 이 꼴하고는 집으로 차마 못 간다. 장가를 들러왔다가 오장 못 났어야 그대로 쫓겨왔느냐고 손가락질을 받을 테니까. 자, 여기까지가 작년 봄 사건이었습니다. 논둑에서 벌떡 일어나 한풀 죽은 장인님 앞으로 다가서며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작년 사건에서 어저께 사건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난 갈테야유. 그동안 사경 쳐내슈. 너 사이로 왔지. 어디 머슴살로 왔니? 자, 장인이 또 다시 이제 좀 회유를 하려고 하죠. 사이로 왔으니까 사경을 주지 않겠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위와 머슴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오고 있죠. 나의 명목상 지위는 사위이지만 나의 실제적인 지위는 뭐예요? 실제적인 지위는 머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얼찐 성리엘 해줘야 안 하지요. 밤낮 부려만 먹고 해준다. 글쎄 내가 안 하는 거냐. 그년이 안 크니까. 다시 장인의 핑계예요. 점순이가 안 큰다는 거. 하고 얼음얼음 담배만 담으면서 늘 하는 소리를 또 늘어놓는다. 계속 같은 상황만 반복하고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따져나가면 언제든지 늘 나만 미치고 만다. 이번엔 안 된다 하고 대뜸 구장님한테로 단판 가자고 소매자락을 내끌었다. 이 자식아 왜 이래 어른을 안 간다고 뻗디디고 이렇게 호령은 제 맘대로 하지만 장인님 제가 내 기운은 못 당한다. 막 부려먹고 딸은 안 주고 게다 땅땅 치는 건 다 뭐야. 그러나 내 사실 참 장인님이 미워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 전날 왜 내가 쇠고개 맞은 봉우리 화전밭을 혼자 갈고 있지 않았느냐. 왜 그 전날이라는 것은 지금 이 앞에가 어저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전날, 다시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데 그 전날, 어저께에서 그 전날이라고 했으니까 그저께가 되는 거죠. 밭 가생이로 돌 적마다 야릇한 꽃내가 물컥물컥 코를 찌르고 머리 위에서 벌들은 가끔 붕붕 소리를 친다.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바위 틈에서 샘물 소리밖에 안 들리는 산골짜기니까 맑은 하늘에 봇볕은 이불속같이 따스하고 꼭 꿈꾸는 것 같다. 나는 몸이 나른하고 몸살이 나려고 그러는지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이랬다. 이렇게 노래를 하며 소를 부리면 여느 때 같으면 어깨가 으쓱으쓱한다. 웬일인지 밭을 반도 갈지 않아서 온몸에 맥이 풀리고 대구 짜증만 난다. 공연히 소만 드립다 두들기며 이 망할 자식의 소, 대리를 꺾어들라. 자, 여기서 소는 장인님의 소죠. 그래서 장인과 소를 지금 동일시하고 있어요. 이런 행동은 장인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 내 속은 정말 아냐 때문이 아니라 점심을 이고 온 점순이의 키를 보고 울화가 났던 것이다. 점순이는 그리 썩 이쁜 계집애는 못 된다. 그렇다고 또 개떡이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고 꼭 내 아내가 돼야 할 만치 그저 툭툭하게 생긴 얼굴이다. 나보다 10년이 아래니까 올해 16인데 몸은 남보다 2살이나 덜 자랐다. 남은 잘도 훤칠이들 크건만 이건 위아래가 몽툭한 것이 내 눈에는 헐없이 감참해 같다. 참외 중에는 감참외가 제일 맛 좋고 이쁘니까 말이다.
둥글고 커다란 눈은 서글서글하니 좋고 좀 지쳐 찢어졌지만 입은 밥술이나 호코키 먹음직하니 좋다. 아따, 밥만 많이 먹게 되면 팔자는 고만 아니냐. 그냥 툭툭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여기서 궁핍한 농촌 현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헌데 한 가지 파가 있다면 가끔가다 몸이 최신이 없이 들까분다고 하지만 너무 빨리빨리 논다. 몸이 너무 빨리빨리 논다는 게 어떤 거예요? 그래 밥을 나르다가 때없이 풀밭에다 깨박을 쳐서 흙투성이에 밥을 곧잘 먹인다. 좀 덜렁댄다 이런 의미겠죠. 안 먹으면 무안해할까 봐서 이걸 씹고 앉아놓으라면 흙투성이에 밥을 쏟았으니까 당연히 흙밥이겠지. 근데 이걸 먹는다는 거야. 점순이에 대한 나의 배려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죠. 으적으적 소리만 나고 돌을 먹는 겐지 밥을 먹는 겐지. 그러나 이날은 웬일인지 성한 밥재로 반머리에 곱게 내려놓았다. 지금 점순이의 행동이 평소와는 다르다는 거죠. 야릇한 꽃내가 물컥물컥 코를 찌르고 벌들이 붕붕 소리를 치고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뭐 이런 그 묘한 분위기에 있었는데 점순이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면서 곱게 이렇게 가지고 온 밥을 내려놓았다는 거죠. 내가 다 먹고 물러섰을 때 그릇을 와서 챙기는데 난 깜짝 놀라지 않았느냐. 고개를 푹 숙이고 밥 함지에 그릇을 포개면서 날더러 들으래는지 혹은 제 소리인지 밤낮 일만 하다 말 텐가 하고 혼자서 쫑알거린다. 밤낮 일만 하고 말 텐가? 점순이가 지금 하는 말인데 무슨 의미일까요? 성리에 요구할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점순이가 충동질을 하고 있는 거야. 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봄의 어떤 설레임에 쌓여 있는데 평소에 그렇게 덜렁거리던 점순이가 얌전히 와가지고 성리에 요구할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밤낮 일만 하다 말 텐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대 잘 내외하다가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난 정신이 얼떨떨했다. 그러면서도 한편 무슨 좋은 수가 있는가 싶어서 나도 공중을 내고 혼잣말로 그럼 어떻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의 소극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니까 성리시켜 달라지 뭘 어떻게? 지금 나는 좀 소극적인 성격인데 점순이는 적극적인 성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얘기하잖아요. 성리시켜 달라지.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나라는 인물이 구장에게 판단을 요구하러 가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는 말이 되겠습니다. 소극적인 나에 대한 점순이의 불만이 나타나 있고 또 점순이의 적극적인 성격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고 되알지게 쏘아붙이고 얼굴이 발개져서 산으로 그저 도망질을 친다. 나는 잠시 동안 어떻게 되는 심판인지 맥을 몰라서 그 뒷모습만 덤덤히 바라보았다. 봄이 되면 온갖 초목이 물이 오르고 싹이 트고 한다. 사람도 아마 그런가 보다 하고 며칠 내에 이런 걸 멀쩡하게 안즉 어리다고 하니까. 우리가 구장님을 찾아갔을 때 그는 쌀이문 밖에 있는 돼지우리에서 죽을 퍼주고 있었다. 자, 이 부분부터 어제의 시간으로 회귀하는 부분이에요. 시간 다시 한번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좀 갔다 오더니 사람은 점잖아야 한다고 웃쌤이 얼른 보면 지붕 위에 앉은 제비꼬랑지 같다. 웃쌤이 양쪽으로 뾰족이 뻗치고 그걸 에헴하고 늘 쓰다듬는 손버릇이 있다. 지금 여기 인물에 대해서 구장님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희화화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좀 재미있게 우스꽝스럽게 표현했다라는 거네요.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는 구장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우스꽝스럽고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부분이 이 소설에서 해악성을 유발하는 부분이다. 우리를 멀뚱히 쳐다보고는 미리 알아챘는지 왜 일들 하다 말고 그래 하더니 손을 올려서 그 애햄을 후딱했다. 구장님 우리 장인님과 침에 계약하기를. 먼저 덤비는 장인님을 떼다 밀고 내가 허둥지둥 달려들다가 가만히 생각하고 아니 우리 빈장님과 침에 하고 첫 번부터 다시 말을 고쳤다. 장인님은 빈장님 해야 좋아하고 밖에 나와서 장인님 하면 괜스레 고를 내려고 든다. 뱀도 뱀이래야 좋냐고. 창피스러우니 남 듣는 데는 제발 빈장님 빅묵님 하라고.
지금 장인님 하지 말고 빙장님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자신이 불려지는 호칭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 앞에서 체면을 중시하는 그런 장인의 성격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일상 말조짐을 받아오면서 난 그것도 찾고 있는다. 당장도 장인님 하다 옆에서 내 발등을 꾹 밟고 곁눈질을 흘기는 바람에야 겨우 알았지만 구장님도 내 이야기를 자세히 듣더니 퍽 딱한 모양이었다. 하기야 구장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다 그럴 게다. 길게 길러둔 새끼 손톱으로 코를 후벼서 저리 탁 튀기며 지금 구장님은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구장의 무관심한 이런 구장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구장의 모습이 해악성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되고 지금 구장님이 근데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장님이 자기를 굉장히 딱하게 여겼다라고 주관적인 판단을 하고 있죠. 그럼 봉필씨 얼른 성례를 시켜주구려. 그렇게까지 제가 하고 싶다는 걸 하고 내 짐작대로 말했다. 그러나 이 말에 장인님이 삿대질로 눈을 부라리고 성례고 뭐고 기집애년이 미쳐 자라야 할 게 아닌가 하니까 고만 멀수룩해서 입맛만 쩍쩍 다실 뿐이 아닌가. 지금 장인의 기세에 눌려서 난처해하는 모습인데 장인은 마름이에요. 그리고 구장은 여기서 소작인이에요. 구장에게 판결을 받으러 갔지만 오히려 마름인 장인의 기세에 눌려서 난처해하고만 있는 그런 소작인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그래. 구장의 줏대 없는 행동입니다. 우유부단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 거진 4년 동안에도 안 자랐다니 그킨 언제 자라지유? 다 그만두고 사격 내슈. 글쎄 이 자식아 내가 크질 말라고 그랬니 왜 날 보고 떼냐. 빅모님은 참새만한 것이 그럼 어떻게 낳지유? 지금 갑자기 빅모님 얘기, 장모님 얘기하고 있죠.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유를 하는 것도 나의 어리숙한 모습이고 해악성을 유발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인님은 이 말을 듣고 껄껄 웃더니 그러나 암만 해도 돌씹은 상이다. 뭔가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코를 푸는 척하고 날 은근히 골리려고 팔꿈치로 옆 갈비뼈를 퍽 치는 것이다. 더럽다. 나도 종아리에 파리를 쫓는 척하고 허리를 구부리며 어깨로 그 궁둥이를 콱 때밀었다. 지금 나와 장인의 갈등의 모습인데 팔꿈치로 은근히 툭 치고 그 다음에 파리를 쫓는 척하고 궁둥이로 때밀고 이런 갈등의 모습을 해학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장인님은 앞으로 우찔근하고 쌀이문깨로 쓰러질 듯 하다가 몸을 바로 고치더니 눈총을 몹시 쏘았다. 이런 쌍년의 자식 하고 싶으나 해악성을 유발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남의 앞이라서 차마 못하고서는 그 꼴이 보기에 퍽 쟁그러웠다. 그러나 이 말에는 별반 신통한 규정을 얻지 못하고 도루 논으로 돌아와서 모를 부었다. 왜냐하면 장인이 뭐라고 귓속말로 수근수근하고 간 뒤다. 지금 구장에게 장인이 수근수근 했다는 거거든요. 장인과 구장 사이에 모종의 계략이 있을 것을 암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구장님이 날 위해서 조용히 데리고 아래와 같이 일러주었기 때문이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는 다 파악하고 있어. 여기 마름이고 여긴 소작인이고 나는 어리숙하고 그런데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나의 어리숙함이 해악성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뭉태의 말은 구장님이 장인님에게 땅 두마지기 얻어붙이니까 구장이 지금 장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 아까도 살펴봤죠. 그래 꿰었다고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자네 말도 하기야 옳지. 나이가 찼으니까 아들이 급하다는 게 잘못된 말은 아니야. 하지만 농사가 한창 바쁠 때 일을 안 한다든가 집으로 달아난다든가 하면 손해죄로 그것도 징역을 가거든. 지금 구장이 나를 이렇게 살짝 데리고 가서 설득을 하고 있는데 아예 이런 어리숙한 법률적인 무지를 이용해서 한마디로 협박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너 집에 가면은 징역 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만 정신이 번쩍 났다.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은 나인데 자기 징역 간다고 하니까 정신이 번쩍 났다는 거죠. 굉장히 순진하고 어리석은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요전에 삼포말서
산에 불 좀 놓았다고 징역 간 거 못 봤나? 제 산에 불을 놓아도 징역을 가는 이땐데 남의 농사를 버려주니 죄가 얼마나 더 중한가. 그리고 자넨 정장을 간대지만 그러면 괜스레 죄를 들쓰고 들어가는 걸세. 법률에 성년이란 게 있는데 21가 돼야지 비로소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걸세. 지금 구장이 설득을 하고 있는데 21가 돼야지 결혼을 할 수 있다고 나의 어리숙함을 이용한 그런 진짜 이 법률적인 무지를 이용한 협박을 하고 있는 거죠. 자넨 물론 아들이 늦을 걸 염려하지만 점순이로 말하면 이제 겨우 16이 아닌가. 그렇지만 아까 빙장님의 말씀이 올 가래는 열일을 제치고라도 성리를 시켜주겠다 하시니 좀 고마울 겐가. 지금 3번째 구장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 너 열심히 일하면 올 가을에는 성리 시켜주겠다고 한다 라고 마지막으로 회유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뭐 붙든 거나 마저 붙게. 군소리 말고 어서 가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지금 구장이 설득한 이 모든 이야기들의 결론은 너 빨리 가서 일해라 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끽소리 없이 왔다. 오늘 아침 지금 과거에서 현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게 모두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구장에게 찾아간 것이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장인님과 내가 싸운 것은 지금 이게 오늘 아침의 일인데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전혀 뜻밖의 일이라 안 할 수 없다. 나는 전혀 싸울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장인님으로 말하면 요즘 막 자기들에게 행세를 좀 하고 싶다고 해서 돈 있으면 양반이지 별게 있느냐 하고 일부러 아랫배를 툭 내밀고 걸음도 뒤틀리게 걷고 하는 이 판이다. 허세를 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까진 낯좀 두들기다가 남의 땅을 가지고 모처럼 닦아 놓았던 가문을 망친다든지 할 어른이 아니다. 또 나로 논지면 아무쪼록 잘 뵈서 점순이에게 얼른 장가를 들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싸울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자면 결국 어젯밤 시간이 역전되고 있죠. 오늘 아침이었다가 다시 어젯밤 사건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뭉태네 집에 마실 간 것이 썩 나빴다. 낮에 구장님 앞에서 장인님과 내가 싸운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대고 빈정거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 맞고도 그걸 가만둬? 그럼 어떡하니? 나의 소극적인 성격이죠. 아까 점순이와 대화할 때도 이런 비슷한 모습이었어요. 임마, 봉필이를 모판에다 거꾸로 박아놓지 뭘 어떻게 하고 괜히 내 대신 화를 내가지고 주먹질을 하다 등장까지 쳤다. 지금 뭉태 성격도 약간 급하고 다혈질적인 그런 성격을 볼 수가 있죠. 놈이 본시 괄괄은 하지만 그래놓고 날더러 석유값을 몰라고 막 찌다우를 붓는다. 난 어안이 벙벙해서 잠자코 앉았으니까 저만 연신 짓거리는 소리가 밤낮 일만 해주고 있을 테냐. 영득이는 1년을 살고도 장가를 들었는데 넌 4년이나 살고도 더 살아야 해? 내가 3번째 사위인 줄이나 아니? 3번째 사위? 남의 일이라도 분하다. 이 자식아 우물에 빠져 죽어. 뭉태가 나에게 이렇게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는 겨우 손톱으로 목을 따라고까지 하고 제 아들같이 함부로 훅 따겼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해서 그대로 옮길 수는 없으나 그 줄거리는 이렇다.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데 지금 이게 지금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한계가 되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뭉태의 말로 객관화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뭉태의 말로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해 줌으로써 주관적으로 서술할 수밖에 없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한계를 보완해주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장인님이 딸이 셋이 있는데 맏딸은 재작년 가을에 시집을 갔다. 정말은 시집을 간 것이 아니라 그 딸도 대릴사위를 해가지고 있다가 내보냈다. 그런데 딸이 10살 때부터 19, 즉 10년 동안에 대릴사위를 갈아들이기를 동리에선 사위부자라고 이름이 났지만 14놈이란 참 너무 많다.
지금 사위 핑계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하는 행동만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장인에 대한 비아냥거림이 되겠죠. 야, 사위 부자네. 그런데 그 사위가 몇 명이야? 10년 동안 14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칭찬하는 소리가, 사위 부자라는 것은 칭찬하는 소리가 아니라 비아냥거리는 소린 거예요. 장인님이 아들은 없고 딸만 있는 거로 그 다음 딸을 대릴사위를 해올 때까지는 부려먹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머슴을 주면 좋지만 그건 돈이 드니까. 그래서 지금 대릴사위를 두는 거죠. 인색한 장인의 성격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일 잘하는 놈을 고르느라고 연팡 바꿔드렸다. 또 한편 놈들이 욕만 줄창 퍼붓고 심의도 부려먹으니까 그래서 대리사위가 계속 바뀌는 거죠. 배리상에서 달아나기도 했겠지. 점순이는 둘째 딸인데 내가 일테면 그 세 번째 사위로 들어온 셈이다. 내 다음으로 네 번째 놈이 들어올 것을 내가 일도 참 잘하고 그리고 사람이 좀 어수룩하니까 그래서 지금 나를 데리고 있는 거야. 마음대로 욕해도 도망가지 않고 어쨌든 붙어 있는 거잖아요. 장인님이 잔뜩 붙들고 놓질 않는다. 셋째 딸이 이제 6살, 적어도 10살은 돼야 대릴사위를 할 테므로 그동안은 죽도록 부려먹어야 된다. 앞으로 4년이 더 남았네요. 그러니 이제는 속 좀 차리고 장가를 들여달라고 떼를 쓰고 나자빠져라 이것이다. 뭉태 말의 요지가 뭐예요? 속 차리고 이제 그만 정신 차리고 장가 들여달라고 떼 쓰고 나자빠져라 이 말이죠. 나는 건으로 엉엉 하며 귓등으로 들었다. 뭉태는 땅을 얻어 붙이다가 떨어진 뒤로는 장인님만 보면 공연히 못 먹어서 으릉거린다. 지금 뭉태도 땅을 얻어 붙였던 거예요. 소작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못하게 된 거죠. 그 이후로 이렇게 뭉태가 장인에게 불만을 갖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장인님이 저 달라고 할 적에 제 집에서 위한다는 그 감투, 예전에 원님이 쓰던 것이라나 옆구리에 뽕뽕 좀 먹은 걸레를 선뜻 주었다며 그럴 리도 없었던 걸 뭉태가 소작을 못하게 된 이유가 나와 있어요. 뭉태가 다 해진 감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장인이 탐을 낸 거야. 굉장히 아까 양반처럼 돈 있으면 양반이지 그러면서 허세를 부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투도 탐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달라고 했는데 뭉태가 주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둘 사이가 틀어져서 뭉태가 소작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뭉태란 놈의 말을 전수에 고지 듣지 않았다. 꼭 고지 들었다면 간밤에 와서 장인님과 싸웠지 무사히 있었을 리가 없지 않은가. 그러면 딸에게까지 인심을 잃은 장인님이 혼자 나빴다. 뭉태가 이렇게 말했을 때까지도 자기는 뭉태 말을 듣지 않았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장인님과 오늘 아침에 싸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실토이지 나는 점순이가 아침상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는 오늘도 또 얼마나 밥을 담았나 하고 이것만 생각했다. 지금 막 결혼하고 싶어 점순이가 빨리 혼례하고 싶어서 구장한테까지 찾아가고 이런 상황인데도 밥을 얼만큼 먹을 수 있나, 밥이 얼만큼 많이 담겨 있나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죠. 나의 단순하고 우둔한 성격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장인과 싸울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나는 오히려 장인과 싸울 생각 없었고 밥 생각밖에 안 했어. 이런 말이죠. 상에는 된장찌개하고 간장 한 종지, 조밥 한 그릇, 그리고 밥보다 더 수부룩하게 담은 산나물이 한 대접. 이렇다. 나물은 점순이가 틈틈이 해오니까 2대접이고 4대접이고 멋대로 먹어도 좋나. 밥은 장인님이 한 사발 외엔 더 주지 말라고 해서 안 된다. 지금 돈도 안 받고 일하면서 밥도 한 공기 외엔 못 먹는다는 거예요. 장인의 인색한 성격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순이가 그 상을 내 앞에 내려놓으며 제 말로 짓거리는 소리가 구장님한테 갔다 그냥 온담. 지금 점순이가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구장님한테 갔다가 성례 약속도 못 받고 그냥 왔냐 라고 지금 나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점순이가 나를 충동질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니에요. 나에게 밥을 갖다 주러 왔다가 한번 충동질을 했었잖아요. 이번에 또 다시 한번 나를 충동질하고 있는 것이죠. 하고 엊그제 산에서와 같이가 1차 충동질이죠. 밤낮 일만 하다 말 텐가 라고 얘기했던 부분. 되우 쫑알거린다. 따는 내가 더 단단히 덤비지 않고 만 것이 좀 어리석었다. 속으로 그랬다. 나도 저쪽 벽을 향하여 외면하면서 내 말로
안 된다는 걸 그럼 어떡헌담? 나의 소극적인 성격, 그냥 안 된다고 하면은 또 그냥 꼬리를 내리는 거. 이런 나의 소극적인 그런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수염을 잡아채야지 그냥 둬, 이 바보야. 라고 점순이가 이야기를 해요. 지금 점순이는 나에게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그냥 바라는 것 뿐이죠. 좀 더 적극적으로 아버지에게 성례시켜 달라고 해라 라고 바라는 건데, 나는 지금 이 점순이가 한 말 때문에 진짜로 수염을 잡아채는 거예요. 뒤에서 나오지만 진짜로 수염을 잡아채고 채라는 뜻으로 오해를 하고, 그래서 장인과 싸우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 딸에게까지 인심을 잃은, 내가 장인과 싸운 것은 딸에게까지 인심을 잃은 장인이 나쁜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근거가 뭐예요? 뒤에서 점순이가 수염을 잡아채야지 그냥 둬, 이 바보야 라고 이 말한 부분. 그래서 자기는 장인과 장인의 수염을 잡아챌 수밖에 없었다라는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또 얼굴이 빨개지면서 성을 내며 안쪽으로 셀쭉하니 튀들어가지 않느냐. 이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보았다면 내 얼굴이 애미 잃은 황새새끼처럼 가엾다 했을 것이다. 이제 절정 부분 시작됩니다. 사실 이때만치 슬펐던 일이 또 있었는지 모른다. 이때만치 슬펐던 일이라는 건 뭐예요? 나에게 바보라고 한 거죠. 여기 이 부분, 수염을 잡아채야지 그냥 둬, 이 바보야 라고 얘기했죠. 이만큼 슬펐던 적이 없다. 다른 사람은 앞만 못생겼다 해도 괜찮지만 내 아내들 점순이가 병신으로 본다면 참 신세는 따분하다. 밥을 먹은 뒤 지게를 지고 일터로 가려 하다 도로 벗어던지고 바깥마당 공석 위에 드러누워서 일할 의욕을 상실을 했어요. 지금 점순이가 바보라고 말한 것 때문에 지금 일터 가려다가 다 집어 던지고 그냥 들어 누워버린 거예요. 나는 차라리 죽는 이만 갖지 못하다 생각했다. 내가 일 안 하면 장인님 저는 나이가 먹어 못하고 결국 농사 못 짓고 만다. 뒷짐으로 트림을 꿀꺽하고 대문 밖으로 나오다 날 보고서 이 자식아 너 왜 또 이러니? 또 어저께도 배가 아프다고 했으니까 그 전에도 그랬었고, 광격이 났어유. 아이고 배야. 기껏 밥 처먹고 나서 무슨 광격이야. 남의 농사 버려주면 이 자식아 징역 간다. 봐라. 지금 장인이 나를 협박하고 있는데 앞에서 구장이 했던 말과 똑같죠. 구장과 장인 사이에 모종의 그 거래가 있었다. 그러니까 구장이 장인의 사주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가도 좋아요. 아이고 배야. 참말 난 일 안 해서 징역 가도 좋다 생각했다. 이로 아들을 낳아도 그 앞에서 바보 이렇게 장인님이 일어나라고 해도 내가 안 일어나니까 눈에 독이 올라서 저편으로 힝하게 가더니 지게 막대기를 들고 왔다. 그리고 그걸로 내 허리를 마치 돌 떠넘기듯이 쿡 찍어서 넘기고 했다. 지금 여기 이 부분 장인님의 심술이 드러나는 부분인데 굉장히 비정상적인 행동이죠. 뭐 설득을 하든 혼을 내든 해야 되는데 지게 막대기로 나를 돌 넘기듯이 찍어가지고 넘기고 했다는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이 해악성을 유발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세요. 밥을 잔뜩 먹고 딱딱한 배가 그럴 적마다 퉁겨지면서 배일창이 꼿꼿한 것이 여간 캥기지 않았다. 그래도 안 일어나니까 이번에는 배를 지게 막대기로 위에서 쿡쿡 찌르고 발길로 옆구리를 차고 했다. 장인님은 원체 심정이 굳어서 그러지만 나도 저만 못하지 않게 배를 채웠다. 아픈 것을 눈을 꽉 감고 넌 해라. 난 재미난 듯이 있었으나 볼기짝을 후려갈길 적에는 나도 모르는 결에 벌떡 일어나서 그 수염을 잡아챘다마는, 지금 점순이를 의식한 행동이죠. 장인이 볼기짝을 치니까 벌떡 일어나서 점순이가 말한 대로 수염을 잡아챈 거예요. 내 골이 난 것이 아니라 정말은 아까부터 부엌 뒤 울타리 구멍으로 점순이가 우리들의 꼴을 몰래 엿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점순이가 엿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장인님의 수염을 잡아챈 거예요. 가뜩이나 말 한마디 톡톡히 못한다고 바보라는데 매까지 잠자코 맞는 걸 보면 짜정 바보로 알 게 아닌가. 또 점순이도 미워하는 이까지 놈의 장인님 나곤 아무것도 안 되니까 지금 점순이도 장인님을 미워한다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죠. 사정 보아서 수염만 채고 제 원대로 했으니까 이때 점순이는 퍽 기뻤겠지. 나의 어리석은 판단이에요. 이걸 까셀라 보다.
지금 점순이를 의식한 나의 허세가 담긴 행동이에요. 상황을 오해해서 과장된 행동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바로 웃음을 유발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인님은 더 약이 바짝 올라서 잡은 참지게 막대기로 내 어깨를 그냥 내려 갈겼다. 정신이 다 아찔했다. 진짜 싸움이 된 거예요.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때엔 나도 온몸에 약이 올랐다. 이 녀석이 장인님을 모순된 호칭을 사용하고 있죠. 해악성을 유발하는 부분입니다. 하고 눈에서 불이 펑 나서 그 아래 밭 있는 넝알로 그대로 때밀어 굴려버렸다. 기어오르면 굴리고 굴리면 기어오르고 이러길 한 너댓 번을 하며 그럴 적마다 부려만 먹고 왜 성리 안 하지요? 지금 이게 장인과의 근본적인 갈등의 이유예요. 나는 이렇게 후령했다. 하지만 장인님이 선뜻 오냐 내리라도 성리시켜 주마 했으면 나도 성가신 걸 그만두었을지 모른다. 지금 나도 장인님하고 이렇게 하는 게 뭐 딱히 좋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나야 이러면 때린 건 아니니까 나중에 장인 쳤다는 누명도 안 들을 터이고 얼마든지 해도 좋다. 한 번은 장인님이 헐떡헐떡 기어서 올라오더니 내 바지가랑이를 요렇게 노리고서 단박에 움켜잡고 매달렸다. 지금 여기 보면 요렇게 노리고서 이런 말은 우리가 보통 앞에 있는 상대방에게 그 동작을 보여주면서 설명할 때 이런 말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요렇게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독자에게 실제로 동작을 보여주는 느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좀 생동감 있게 전달이 되겠죠. 악 소리를 치고 나는 그만 세상이 다 팽그를 도는 것이 빙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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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 잡아먹어라 잡아먹어. 아 할아버지 살려줍시오 할아버지. 지금 나의 다급함이에요. 부적절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장인님한테 할아버지라고 하고 있잖아요. 해악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하고 두 팔을 허둥지둥 내저을 적에는 이마에 진땀이 쭉 내솟고 인젠 참으로 죽나보다 했다. 그래도 장인님은 놓질 않더니 내가 기어이 땅바닥에 쓰러져서 거진 까무러치게 되니까 놓는다. 더럽다 더럽다 이게 장인님인가. 장인님에 대한 나의 감정이 드러나 있죠. 나는 한참을 못 일어나고 쩔쩔맸다. 그러다 얼굴을 드니 눈에 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사지가 부르르 떨리면서 나도 엉금엉금 기어가 장인님의 바지가랑이를 꽉 움키고 잡아 낚았다. 지금 장인과 똑같은 방법으로 반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해악성을 유발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말 부분입니다. 내가 머리가 터지도록 매를 얻어맞은 것이 이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 또한 우리 장인님이 유달리 착한 곳이 있다. 여느 사람이면 사경을 주어서라도 당장 내쫓았지. 터진 머리를 불솜으로 손수 지져주고 호주머니에 희연 한 봉을 넣어주고 그리고 올가랜 꼭 성례를 시켜주마. 암만 말고 가서 뒷골에 콩밭이나 얼른 갈아라 하고 등을 두덕여줄 사람이 누구냐. 지금 병 주고 약 주는 거죠. 나를 계속 부려먹기 위한 의도인데 나는 장인이 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장인이 하는 거죠. 올 가을에는 꼭 성례시켜 주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장인의 실제 의도는 뭐예요? 얼른 가서 일해라. 나는 장인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어느덧 눈물까지 났다. 장인이 치료해주고 결혼시켜주겠다고 하니까 눈물까지 났다는 거예요. 나의 어리숙한 성격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점순이를 남기고 이제 내쫓기려니 하다 뜻밖의 말을 듣고 빈장님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어요. 호칭의 변화가 생겼죠. 장인님도 아니고 누가 있는 것도 아닌데 빈장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장인에 대한 고마움을 이렇게 눈물 날 정도로 고마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며 불야살야 지게를 지고 일터로 갔다. 여기서 보면 어쨌든 이제 이렇게 나의 어리숙한 성격과 또 장인의 회유가 합쳐져서 병주고 약주는 장인의 그 행동이 합쳐져서 갈등이 일시적으로 해소가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알 수 있죠. 또 다시 반복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절정 부분입니다. 그 싸우던 상황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는 그걸 모르고 장인님을 원수로만 여겨서 잔뜩 잡아당겼다. 이때 그걸 몰랐다는 것은 아까 장인님하고 싸울 때는 장인님이 이렇게 고마운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장인의 다급하고 절박한 소리를 비유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놓긴 왜 이왕이면 호되게 혼을 내주리라 생각하고 짓궂이 더 당겼다마는 장인님이 땅에 쓰러져서 눈에 눈물이 핑 도는 것을 알고 좀 겁도 났다. 당연하죠. 이거 이랬다가 진짜 돈도 못 받고 쫓겨나고 결혼도 못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할아버지 놔라 놔. 지금 이번에 할아버지라고 하는 거는 장인이 하는 말이에요. 부적절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죠. 지금 자기 사위될 사람에게 할아버지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런 호칭을 사용하면서 해학성이 가장 고조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소설에서 계속 해학적인 부분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고조되는 부분이 어디냐? 장인이 나에게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부분이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얘 점순아 이 앞장에 안에 있었던 장모님과 점순이가 헐레벌떡하고 단숨에 뛰어나왔다. 나의 생각에 장모님은 제 남편이니까 역성을 하는지도 모른다. 가재는 개편 초록은 동색이라고 하죠. 그러나 점순이는 내 편을 들어서 속으로 고수해서 하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나의 잘못된 판단이 되겠죠. 여기서 나는 지금 이 소설에서 나는 계속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어리숙한 사람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고 그 모습을 독자들이 계속 지켜보게 됩니다. 대체 이게 웬 속인지 지금까지도 난 영문을 모른다. 아버지를 혼내주기는 제가 내려놓고 이제 와서는 달려들며 에그머니 이 망할 게 아버지 죽이네 라고 지금 점순이가 말하고 있죠. 나의 기대와는 다른 그런 점순이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극적인 반전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고 또 희극적인 효과를 돋보이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하고 내 귀를 뒤로 잡아당기며 마냥 우는 것이 아니냐. 그만 여기에 기운이 탁 꺾이어서 나는 얼빠진 등신이 되고 말았다. 장모님도 덤벼들어 한쪽 귀마저 뒤로 잡아채면서 또 우는 것이다. 지금 갑자기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점순이라도 나와서 나의 편을 들어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모님이며 점순이며 전부 다 나를 나무라면서 지금 아버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사면 초과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꼼짝도 못하게 해놓고 장인님은 지게막대기를 들어서 사문 나를 조겼다. 그러나 나는 구태여 피하려 하지도 않고 암만 해도 그 속을 알 수 없는 점순이의 얼굴만 멀거니 들여다보았다. 갑자기 나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점순이가 내 편을 들 줄 알았는데 점순이의 이런 예상치 못한 행동에 충격을 받고 망연자실해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자식 장인 입에서 할아버지 소리가 나도록 해? 사건의 희극성을 지금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부분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인이 할아버지라고 나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해학적인 부분이 최고조에 이른다라고 했는데 사건의 희극성을 단적으로 드러내면서 소설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소설은 절정 사이에 결말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말을 미리 제시함으로써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합니다. 또한 희극적 싸움의 모습이 반복되며 해악성과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그리고 절정 부분의 싸움 모습이 다시 한번 제시가 되면서 이 소설의 근본적 원인인 성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서 갈등이 반복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